13장은 안정화 정책 그리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IS 커브, 그 다음에 MP 커브, 그리고 필립스 커브 이 세 가지를 잘 결합해서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모형을 활용을 해서 정책 당국이 시행하는 몇 가지 안정화 정책들에 대한 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여기에서는 13장 뭐 전체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요. 마지막 저한테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도출하는 거 소개를 하고 물론 이제 통화 정책의 준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모니터리 팔러시 룰을 소개를 하고 총수요 곡선 도출을 하고요. 그럼 뭐 필립스 커브가 총 공급 곡선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 두 곡선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번 학기 거시경제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제가 14장, 15장까지 보통 커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학기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했었으면 조금 더 진도를 맞춰가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덜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것이 비교적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의 진도를 잘 제가 맞추지 못해서 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지 못한 것이 좀 미안하고 좀 그러네요. 자, 13장 안정화 정책과 총수요 총공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단기 모형들을 정리해 보면 이퀘이션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바로 IS 커브, 그다음에 이제 MP 커브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선택한다, 설정한다. 뭐 당연히 명목 이자율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1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바로 12장에서 살펴봤던 필립스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스 커브가 바로 총 공급 곡선이 되고요. AS 커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P 커브와 IS 커브를 결합해서 총 수요 Aggregate Demand AD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AD 커브와 AS 커브 두 가지를 이용해서 거시경제의 단기 균형, 숏런 이퀄리브리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MP 커브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MP 커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것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인 통화 정책의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또 그게 뭐 완전히 현실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 한번 보시죠. 통화 정책의 준칙.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실질 이자율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명목 이자율을 인상하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그냥 스토리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모니터리 팔러시 룰을 우리가 채택할 텐데 통화 정책의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set of instructions that determines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for given situation that might occur in the economy. 그러니까 경제 전체, 거시경제 전체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자율을 몇 퍼센트 올려라. 뭐 이런 것이 바로 통화 정책의 준칙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시경제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중앙은행이 관심을 갖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가 상승률이고요. 파이, 인플레이션 레이시고 두 번째가 이제 GDP 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T 시점의 물가 상승률과 T 시점의 GDP 갭이 얼마만큼 벗어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이 공표한 물가 타겟 레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스타라고 한번 써보죠. 자, 한국은행 여러분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 상승률은 타겟 수준이 목표 수준이 몇 퍼센트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0.5% 포인트에서 우리가 물가를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대국민 공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레인지 안에 없어요. 저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열심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뾰족한 답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하튼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타겟 수준으로부터 벗어날 경우에 이 둘의 차이겠죠, 그렇죠? 이제 현재 물가 상승률과 그 다음에 목표 수준. 여기서 사실 파이트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레인지를 주는데요. 1.5%에서 2.5%라고 하는 보통 레인지를 주는데 우리가 모형에서 분석할 때에는 이제 레인지를 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하나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면 2% 이렇게. 2%로부터 현재 인플레이션이 벗어난다면 그러면 금리를 몇 퍼센트 포인트 조정을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메뉴고요. 두 번째 메뉴는 뭐 당연히 GDP 갭이겠죠. GDP 갭은 그 자체가 퍼센테이지 디비에이션이란 말이에요. 포텐셜 GDP로부터 몇 퍼센트 벗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건 물가 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1번은. 자, 2번은 GDP 갭입니다. 그래서 GDP 갭이 몇 퍼센트 발생하면 플러스로 뭐 2% 발생하면 경기가 과열되는 것이니까 명목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요. 그럼 몇 퍼센트 인상해라. 또는 이제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당연히 실질 이자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펴겠죠.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명목 이자율을 몇 퍼센트 인하해라. 이런 간단한 메뉴를 가지고 메뉴를 보여주는 것이 통화 정책의 준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뭐 보통 한 몇 가지를 또 추가로 보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하는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1번, 2번이 여기서 주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금리를 몇 퍼센트 인상한다, 몇 퍼센트 인하한다. 이제 이런 것이 바로 통화정책의 준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현재 중앙은행이 뭐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왜 머니터리 팔러시 룰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것은 그 예전에 한번 그 90년대에 이제 존 테일러라고 하는 거시경제학자가 여기 있습니다. 존 테일러라고 하는 거시경제학자가 90년대 한 후반인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실제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차이, 바로 이것이죠. 물가 갭, 인플레이션 갭과 GDP 갭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얼마만큼 리액션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벗어났을 때 실제로 이자율은 얼마나 변했고, GDP 갭이 1%만큼 발생했을 때 실제로 중앙은행이 어떻게 금리 정책을 했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쭉 분석을 했더니 매우 체계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테일러가요. 존 테일러가. 그래서 그 이후에 존 테일러가 발견해낸 어떤 이런 시스터매틱한 중앙은행의 과거의 행태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거시경제학자들이 테일러 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뭐 중앙은행이 지금 따르고 있는 테일러가 개발한 그런 무슨 준칙도 아니고요. 과거의 중앙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이 이렇게 했다더라라고 하는 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정말 이렇게 해요. 되게 이거랑 비슷하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든 뭐 미국의 FRB든 FOMC라고 하죠. 공개시장 조작위원회, FOMC든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든 뭐 모여서 뭐 이렇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금리를 뭐 인하한다,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잖아요. 대충 뭐 대부분 또 과반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해서 과반수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시스터매틱해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매우 시스터매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흥미롭죠. 중앙은행은 뭐 자기 마음대로 통화 정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테일러 룰과 같은 어떤 준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단순한 형태의 통화 정책의 준칙은 테일러 준칙에서 GDP 갭을 이렇게 뺀 보다 더 단순한 형태의 통화 정책 준칙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020년 1학기 거시경제학 강의고요. 좀 건강히 지내시고 또 다음 학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